1693년 숙종 19년의 어느 봄날입니다. 동해의 푸른 파도는 평소보다 거칠게 일렁이며 섬 하나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울창한 원시림, 사방이 천혜의 요새 같은 그곳은 바로 울릉도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섬의 해안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선 어부들이 탄 작은 돛배들 사이로 언뜻 보아도 거대하고 위협적인 일본 호키주 소속의 외교선과 어선 수십 척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바다는 고요함 속에 비극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섬을 비워두는 공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죠. 외구의 약탈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관리들의 태만과 영토 수호 의지의 부재가 낳은 구멍이었습니다. 주인이 비어있는 그 틈을 타 일본 어부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울릉도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조선의 전복과 미역은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우리 어부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바다에서 보물을 싹쓸이해 가는데 나라에선 누구 하나 막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무력감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일본 어부들은 심지어 조선 어부들을 조롱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소금기에 절은 구릿빛 피부를 가진 한 사나이가 배의 고물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는 다른 어부들처럼 겁에 질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일본 선단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등에 핏대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천둥 같은 사요가 터져 나옵니다. 이놈들! 이곳은 엄연한 조선의 땅인데 너희가 어찌 감히 남의 집 마당에서 허락도 없이 고기를 잡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이 서슬퍼런 외침의 주인공, 훗날 역사가 독도의 수호신이라 기록하게 돼 이름 없는 영웅 안용복의 강렬한 등장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고함을 넘어 멈춰버린 조선의 영토 주권을 깨우는 첫 번째 포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담한 사나이 안용복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오늘날 부산 동래 지역의 능로군 출신 산호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분제의 굴레에 묶여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야 했던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의 기계와 재능만큼은 신분의 벽을 훨씬 뛰어넘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당시 부산 외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일본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무역을 하던 곳이었죠. 남들은 일본인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할 때 그는 그들의 울타리 곁에서 그들의 언어를 듣고 관찰하고 익혔습니다. 스승도 없이 오직 생존의 감각과 지적 호기심만으로 일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무역을 돕거나 먹고 살기 위해 외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관을 드나드는 일본 상인들과 어부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으며 그는 중요한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조선의 바다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울릉도와 자산도를 향해 어떤 검은 야욕을 키워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수군에서 노를 젓는 능로군으로 복무하며 동해의 험한 물길과 기상 변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아는 자였습니다. 저녁 후에도 어부로 살아가며 그는 파도의 높이만 봐도 다음날의 날씨를 예견했고 물살의 흐름만 봐도 고깃대가 어디로 숨었는지 아는 바다의 귀신이 되었습니다. 거친 동해의 소금바람은 그의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망망대해의 고독은 그의 심장을 무쇠처럼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남들에게는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었던 그 험한 동해 바다가 안용복에게는 반드시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할 조선의 소중한 앞마당이자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1693년의 대치 상황은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무기까지 갖췄던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그의 동료
박오둔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짐짝처럼 자신들의 배에 강제로 태웠죠. 손발이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일본 도토리현으로 끌려가는 게 만망대에 위에서 일방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의 공포에 질려 목숨을 구걸하거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영복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어차피 나라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차라리 일본의 수뇌부에게 직접 항의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일본 호키주에 도착한 안용복은 관리들 앞에 서서 오히려 당당하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폭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유창하고 서슬퍼런 일본어로 호통을 쳤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땅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조선의 백성을 조선의 땅에서 잡아오느냐?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추악한 납치 행위다. 노비 출신의 어부라고는 믿기지 않는 논리 정연함과 범접할 수 없는 기계에 일본 관리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안용복을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조선의 비밀 특사쯤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세에 압도된 일본 에도 막부는 결국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서계를 안용복에게 써주며 그를 방면한 것입니다. 조선의 정승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노비 한 명이 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스시마 도주가 이 서계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안용복을 감금해버린 것이죠.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증거를 뺏긴 채 돌아온 안용복.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개인의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애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저 바다를 지키겠다. 무모하고도 위대한 결심. 평민 안용복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첫 번째 납치 사건 이후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안용복.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일본과 사사로이 외교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를 죄인 취급하며 차가운 옥굴에 가두고 혹독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안용복의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복중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스시마 도주에게 뺏긴 그 증서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다시는 우리 바다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1696년 봄, 유배에서 풀려난 안용복은 다시 한번 바다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계에 감복한 승려 뇌헌을 비롯한 동료 10여 명과 함께였죠.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여전히 조선의 전복과 미역을 싹쓸이하며 잔치를 벌이던 일본 어선들을 발견합니다. 안용복은 그들에게 다가가 호통을 치며 쫓아내려 했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내까짓 비천한 어부가 뭔데 우리에게 가라 마라 하느냐? 관청에 허가증이라도 있느냐? 라는 조롱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안용복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목소리로는, 정중한 요청으로는 저 오만한 침략자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조선의 관리라 칭하겠다.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 저들의 항복을 받아내자. 잘못되면 내 목을 내놓을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방치하고 버려둔 영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가 국가의 대변인이자 방패가 되기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도 위험한 사기극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안영복은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먼저 일본인들을 꾸짖어 쫓아낸 뒤 그들을 추격한다는 명분으로 곧장 일본 본토 오키섬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구걸하러 가는 것도 잡혀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일본 오키섬 항구에 배를 정박시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는 안용복의 모습은 주변을 경악게 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미리 준비해온 검은 관복을 갖춰 입고 허리에는 관리가 사용하는 띠를 둘렀으며 머리에는 위험 있는 관모를 썼습니다. 손에는 가짜지만 위험 있는 관인과 서류 뭉치를 들었죠.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에도 범접할 수 없는 고위 관리의 위험을 담았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그의 신분을 묻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조선의 자산도 양도 감세관 안영복이다. 이 섬들의 세금을 감독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정권 대산이라. 자산도 양도감세관. 사실 이 명칭은 조선의 관직체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안용복이 현장에서 만들어낸 유령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고 그가 구사하는 일본어는 일본 고위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문어체와 격식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수행원이 그를 마치 왕을 보필하듯 보조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오키섬의 관리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조선이 드디어 참다 못해 고위 관리를 직접 파견했구나 라는 공포감이 일본 관리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세탁한 노비가 대제국의 관리들을 심리적으로 압도하며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키섬을 넘어 일본 호키주 태수와의 정식談判이 열렸습니다. 안용복은 상석에 앉아 태수를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쩡쩡 울렸습니다.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너희 어민들이 자꾸 침범하니 내가 조선 국왕의 명을 받아 엄중히 죄를 묻고 항의하러 왔다. 이것을 막지 못한 너희의 관리 태만이 얼마나 큰 외교적 결례인지 아느냐? 태수는 당황하여 땀을 흘렸습니다. 당시 일본 막부는 조선과의 평화를 중시하고 있었기에 만약 눈앞에 이 인물이 진짜 조선의 정삼품 고위 관리라면 이것은 자칫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안용복은 상대가 흔들리는 틈을 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일본 지도를 탁자에 거칠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역으로 선명하게 표시하며 일장연설을 토합니다. 보아라! 이 섬들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해 있다. 거리상으로나 역사상으로나 명백한 조선의 땅인데 어찌하여 너희의 행정구역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하느냐? 당장 막부에 보고하여 다시는 조선의 바다에 어선을 보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확답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 우리 전함들을 불러올 것이다. 안용복의 기세는 폭풍 같았고 일본 관리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발각되는 즉시 거열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목숨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기가 죽으면 동해의 작은 섬들은 영원히 일본의 소나귀에 넘어가 후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임을요. 평민의 몸으로 일본 본토의 심장부에서 태수를 호령하던 이談判은 우리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통쾌한 1인 외교전쟁이었습니다. 안용복의 대담한 심리전은 드디어 일본의 최고 권력층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세에 완전히 질린 호키주 태수는 사건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에도 막부에 정식 보고를 올립니다. 조선의 고위 관리가 직접 와서 강력히 항의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당시 에도 막부는 안용복이 내놓은 논리적인 지도와 확고한 영토 주권 주장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조선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막부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에도 막부는 호키주 태수에게 역사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축도와 자산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다시는 일본 어민들이 그곳에 건너가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라. 일개 평민, 그것도 사회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노비 출신의 사나이가 홀몸으로 바다를 건너가 일본 최상층부로부터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그 어떤 정승이나 외교관도, 아니 조선 왕실조차 해내지 못한 역사의 길이 남을 독보적인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안용복은 막부로부터 받아낸 확약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게 소용돌이 쳤을까요? 이제야 우리 어부들이 일본 놈들 눈치 안 보고 전복을 따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비록 내 신분은 낮으나 나라를 위해 할 도리를 다했구나. 라는 자부심에 그는 아마 동해의 짠물조차 달콤하게 믿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이 종이 한 장이 수백 년 후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방패가 될지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696년 가을, 조선의 해안가에 도착한 안용복을 맞이한 것은 승전보에 기뻐하는 환호성도 임금이 내리는 비단옷도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과 무거운 칼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영웅 안용복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안용복이 가져온 외교적 성과에 감탄하기는커녕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명분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천한 노비가 감히 나라의 허락도 없이 국경을 넘고 가짜 관직으로 나라를 참칭하여 외교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는 만사불변의 대죄다 라며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비겁하게도 자신들이 무서워 피하던 일본에 홀로 맞선 백성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죠. 대다수의 신료들은 안용복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포기하다시피 한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에게 국가는 감사는커녕 죽음이라는 보상을 주려 했습니다. 형장에 서기 직전 안용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 태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목숨 바쳐 사랑한 조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만큼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나라 바다를 지킨 것이 어찌 죽어야 할 죄란 말입니까? 나라가 못한 일을 백성이 해냈는데 어찌하여 내 목을 치료하십니까? 라는 그의 피 끓는 외침은 차가운 추국장 바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행으로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구만을 비롯한 소수 관리들이 안용복의 공로를 인정하며 간곡히 구명했습니다. 덕분에 안용복은 사형을 면하고 먼 곳으로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기록은 여기서 끊깁니다. 그 이후 안용복이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그의 마지막 뒷모습이 어떠했는지는 그 어떤 역사서에도 야사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은 그렇게 역사의 먼지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해바다 위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훗날 19세기 일본의 공식 문서인 태정관 지령이나 여러 고지도들이 독도는 조선의 영역이라고 명시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안용복이 목숨 걸고 받아낸 그 확약서와 단판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무모한 대담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 부르는 목소리에는 지금 같은 힘과 근거가 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고 국가라는 권력에 버림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나의 나라와
나의 바다를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용복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화려한 관직보다 뜨거웠던 그의 진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애국심을 실천했던 그 사나이의 얼굴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안용복 같은 용기와 기계를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독도처럼 단단하고 변치 않는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울림이고 감동입니다.